KF-21 120대에 이 전룡이 결합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원거리 정밀 타격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2배로 늘어난다. 전룡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수상 미사일보다 지금 현재 스텔스 성능이 더 좋다. 전룡이 개발되고 난 다음엔 전룡이 드론으로 변신합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데 원래 FA-50에 타우루스를 장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튀르키예 대통령이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사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확정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MOU에 그 두 대통령이 사인이 없습니다. 지난주였죠. 이레네우시우 로박이라는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공군 참모총장님 뵙고 이제 그 폴란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폴란드 공군이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 논의를 하고 이 논의를 하는 이유에서 폴란드 분들이 한국에 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쪽에서 FA-50 경전투기를 지금 12대 구매하고 32대 이제 추가 구매를 해야 돼서 한국에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럿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지금 사천에 이제 교육훈련단 이제 공군에 이제 입대하신 분들은 일을 가는 그 곳이 있어요. 그 공군 훈련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훈련 어떻게 받는지 보시고 그 옆에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지금 자신들이 납품받을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비행기 앞에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폴란드 공군 전용으로 설계된 새로운 FA-50이 지금 생산 중이라서 그게 잘 생산되고 있는지 점검한 다음에 마지막에 KF-21을 탑승을 했습니다. KF-21 탑승을 할 때 그냥 테스트 파일럿이 아닌 사람이 탄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아잔 알루아밈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공군 공중전센터 사령관님 다음은 두 번째인데 이것이 그냥 탄 이유가 심심해서 말씀하신 대로 심심해서 탄 게 아니고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지만 개발이 완성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탑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단순히 공군 사령관으로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폴란드 공군이 이제 비행기나 전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데 결정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2022년에 FA-50을 구매할 때도 이게 소수파 의견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전투기를 주변에 산 나라에 아무도 없고 이게 믿을 수 있는가 했는데 이제 납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딱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이분이 대한민국이 폴란드랑 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도 있고 그전에는 이제 소련 중령 때 제가 뭐 했는지 봤는데 폴란드가 원래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우리는 지금 현재 나토의 그 상대편 여기서 러시아제 무기만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토에 폴란드가 가입할 때도 상당 기간 러시아제 무기를 썼다가 처음으로 이제 좀 바꿔보고 나토의 무기책으로 바꾸자는 게 이게 F-16이거든요. 그 F-16을 가장 처음에 폴란드 사람으로서 타가지고 비행했던 사람. 그래서 아주 폴란드 공군에서 그냥 사령관뿐만 아니라 잔뼈가 굵고 이런 우리 무기 구매 VIP 고객이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타고 극찬을 했다. 그래서 KF-21의 폴란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한파네요. 친한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고집해가지고 FA-50 구매를 했는데 사실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어요. 그 폴란드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직도 한국산 무기가 보다 뭐 독일, 미국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품 무기 좋아하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산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은 것이 왜 무기 체계로서 중요한가 이런 걸 많이 설파하신 분이고 자신의 주장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FA-50 공장을 방문한 것도 우리나라의 잘못은 아닌데 FA-50 폴란드 버전에 미국 RTX사의 신형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커라는 레이더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들인데 이게 미국이랑 협상하면서 이 장비 장착이 좀 늦어져서 폴란드 언론들이 걱정을 좀 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 케이팝이나 만들 줄 알지 뭐 이러면서 약간 무시하는 분들이 그 납기가 늦은 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메꾸고 이제 협상된 기간대로 제대로 납품을 하겠다는 걸 이렇게 눈앞으로 확인시켜 준 상황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령관이니 공군 사령관이니까 높은 분이잖아요. 폴란드 입장에선. 그런 분들을 우리 FA-50에 직접 시승을 했다는 거 아직 개발 중인데 시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KF-21에 개발 중인데 시승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안 태워주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마케팅 방식이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미국의 F-16, F-35, F-22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한 게 없고 심지어 프랑스의 라파리아나 유로파이터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KF-21을 고유한 마케팅 스타일. 아직 미완성이지만 자신 있으니까 타도 된다. 만약에 탔는데 이제 미완성이니까 뭔가 문제 생기면 되게 점수 깎아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린 자신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개발 초기만 해도 전투기가 개발을 시작하고 완성될 때까지 시험 비행을 1200회에서 1400회 정도 해야 돼요. 지금 거의 1000회 넘게 지금 완료됐는데 첫 번째 비행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엄청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도 현실 세계랑 다르니까 이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제 1000회가 넘어가고 이제 개발이 막바지가 되니까 아 이제 KF-21이 실제로 어떻게 나는지 특성을 파악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까지 이번에 직접 시승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KF-21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고려하는 이유는 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 여기 뒷자리에서 이제 장갑 끼고 손 흔드는 분이 이 폴란드 공군 사령관 아까 제가 말씀하신 이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납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FA-50의 그 GF 버전 지금 12대 들어간 거 납기를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 KF-21을 이제 납품을 할 때도 이 납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원래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힘을 더 비축해서 다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까지 다 밀어들어서 유럽이랑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했는데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면 아예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상태로 유럽을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고착 상태가 돼 있는데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또 러시아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빠른 납기가 중요한데 FA-50을 이미 증명을 했다. 그래서 괜찮다. 이거 있고 전력 공백 해소가 아직도 폴란드군은 숙제긴 합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했듯이 폴란드는 원래 소련제 무기로만 그 무장을 했다가 F-16 전투기를 구매하고 우리 이번에 우리나라 FA-50 경전투기 구매하면서 미국산 그다음에 서방제 전투기를 바꾸고 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미그 29라든가 몇 개를 대부분 우크라이나한테 공급해 줬지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뭘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됐는데 KF-21이 유력하다. 왜 유력하냐면 경제적 효율성 문제예요. 그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경쟁 기종이라고 한 게 결국엔 미국산 전투기인데 미국산 전투기의 무장을 그대로 탑재할 수 있으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게 많이 주목받고 있고 미국산 전투기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지금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폴란드 공군 둘 다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공군이 산 가격이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되고 F-16도 원래는 싸고 좋은 전투기인데 이게 F-16V라고 해가지고 폴란드 공군과 대한민국 공군 둘 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좋긴 좋아졌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과연 들어가게 맞냐?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F-16 전투기를 폴란드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지금 48대 업그레이드에 73억 달러를 미국이 이야기를 했는데 KF-21 한 대 가격이 1억 달러거든요. 네. 그리고 F-16보다 KF-21이 더 좋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업그레이드를 한 F-16 48대보다 그 돈으로 73억 달러라면 KF-21 60대를 지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이 존재하고 납기도 이게 개조를 하면 원래 있던 비행기를 뜯어다가 뭐 새로운 장비 붙이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개조를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기도 하고 부품 구하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더 느릴 수도 있거든요. 개조를 하는 게 전투기라는 게 참 희한한 이런 제품인데 그래서 KF-21을 사고 그 대신에 F-16 업그레이드를 포기를 하는 것이 폴란드 방위 사업에 맞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가격적으로 그게 이치에 맞고요. 다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KF-21 구매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투기 백화점화에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투기라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부품이 한 몇십만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아지면 그 종류를 많아지는 부품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정비사가 KF-21을 수리하다가 KF-16을 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리할 때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정비 매뉴얼 같은 거 저는 한번 KF-21 매뉴얼을 실제로 봤는데 제 키만 하진 않는데
제 배만 합니다. 매뉴얼 책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진짜 제가 이제 좀 덩치가 있고 살이 좀 쪘는데 진짜 입안에서 요새는 너무 용량이 많고 페이지가 많아서 이제는 아예 책 출판을 안 해요. F16까지만 정비 매뉴얼을 출판해서 했고 지금 이제 USB로 담아서 했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요 많은 종류를 운영할 수가 있는가? 물론 대한민국은 KF16, F15K, FA50, KF21 이렇게 네 종류를 다 운영하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FA50, F16, F35, KF21 이렇게 네 종류를 하는 게 우리나라 공보다 규모가 적으니까 부담스럽다. 이게 괜찮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게 관련돼서 우리가 괜찮다. 우리가 잘 정비할 수 있다. 이런 제안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F16이 사실 가성비 저렴한데 뭐 성능 괜찮은 그런 준중형차 포지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업그레이드하는데 70몇 억 달러면 KF21 60대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F16이 이미 업그레이드 된 버전, 그러니까 최신 장비를 단 F16V 같은 경우에는 KF16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가성비가 있는데 이 저렴한 걸 생산하는 곳은 어디냐? 미국의 로키드 포토스 공장인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F35를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F16 공장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산다고 해도 엄청 줄을 서서 기다리는, 왜냐하면 돈 없는 국가들은 F16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있고 그나마 이제 또 이제 중고 F16을 구하려고 팔아가지고 했던 나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금 이관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6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그 지금 있는 것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 비행기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폴란드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밝히지 못하는데 한 번에 10대 20세 뭐 이렇게 정도 보내는 게 전력 공백이 생기고 이 한 번 보낼 때 뭐 3개월 만에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6개월,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48대가 F16이 V로 48대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KF21 사면서 48대도 있고 60대도 내가 100몇 대 되는 거 아닙니까? 양도 네. 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 공무도 좀 고민했던 문제인데 KF21이 원래 2015년 전에 개발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F16 업그레이드를 안 했을 건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우리가 예산 문제나 이런 게 걱정돼서 KF21이 늦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KF16을 업그레이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 가격도 좋고 성능도 F16보다 좋고 뭐 납기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데 KF21은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라팔 같은 4.5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라고 이렇게 독보적인 대안으로 국내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해외에서도 KF21이 유럽의 라팔, 유로파이터, 미국의 F16 같은 쟁쟁한 기종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 전문가들 제가 만나보거나 이야기하면 긍정파나 부정파 둘 다 존재하고 물론 부정파들은 한국이 배 아픈 분도 조금 계시지만 냉정하게 평가한 분도 있어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사진에 지금 KF21이 미사일 4발만 달고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요 상태가 될 때는 이게 KF21이 세미 스텔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5세대랑 4세대 차이는 레이더에 걸리는 확률이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스텔스 기능이 있냐 없냐 이야기를 하는데 KF21은 5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F22나 F35만큼 스텔스성이 있진 않아요. 그래도 라팔 유로파이터보다 훨씬 더 스텔스성이 좋다. 그게 이제 20에서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에서 30% 정도 차이 나면 탐지거리가 10에서 20km 차이 나고 어떤 전문가들은 10에서 20km란 탐지거리 차이가 무슨 이야기냐면 적보다 내가 적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먼저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제 30초면 다 단축될 거리라서 아니 뭐 30초 빠르게 하자고 그게 유리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거의 타이밍 하나가 공중전에서 먼저 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동급 4.5세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의 KF22보다 스텔스 성능이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강점이 가지고 있다. 물론 KF22도 이제 지상 공격을 위해서 주렁주렁 뭔가 무기를 달고 이러면 그 4.5세대 전투기랑 그 차이가 없어요.
스텔스 성능이. 그러니까 네. 뭐 외부에 폭격을 하거나 이럴 때. 근데 제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미사일 4개를 딱 붙여서 만들 경우에는 요게 미사일을 노출돼 가지고 날개 밑에 주렁주렁 다른 것보다 그 레이더에 덜 잡히거든요. 요런 걸 할 때는 경쟁력 공중전에서 우월함이 있다. 그게 바로 제가 쓴 1980년대 설계인 4.5세 전투기와 차별화가 돼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린 거고, 무장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나 미국제 전투기는 사실 KF-21보다 무장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만든 지 오래되고, 그다음에 비행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회사들 뭐 RTX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프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무기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그건 우세가 아닌데, 반대로 튀르키예나 중국의 우리 KF-21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무장, 튀르키예산 국산 무장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후발주자보다 훨씬 더 운영할 수 있는 무장이 많고 유럽산 무장이 총합이 잘 돼 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운용 유지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해외 전문가들이 제일 문제를 저한테 제기한 게, 야 KF-21 생 보니까 크더라. 이게 사실은 FA18 호넷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FA18 호넷보다 유지비용이 한 30% 이상 저렴합니다. 왜 유지비용이 저렴하냐? 기본적으로 유지비용이란 건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부품 비용,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인데, 부품 같은 경우에 크기가 비슷하다 해가지고 부품 가격이 비슷한 건 맞는데, 부품의 수명 주기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교환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F16이라든가 FA18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고, 다만 단가는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운용 유지비가 적다. 그 다음에 인력이 적게 든다. 인력이 조금 더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교육 훈련하는 비용,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투기 하나를 유지하는데 매뉴얼이 뭐 제 배만 하다 했잖아요. 엄청나게 두껍다. 그럼 교육하는 시간이 1년, 2년 걸릴 거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돈입니다. 왜냐하면 교육할 때 공짜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실전 임무엔 투입도 못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FA50이 그 해외 수출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공군이 써봤더니 정말 그 유지 보수 비용이나 시간이 독보적으로 이게 적다라는 게 입증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객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정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정비 인력이 부족하면, 이제 작년부터 카이가 시작한 게 뭐냐면 퍼포먼스 베이스드 로지스틱스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가전제품 살 때 가전제품 무슨 케어 상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이 회사가 그 정비도 책임져 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그때 군인들이 직접 정비를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기술자가 오면 그 인건비는 더 높게 들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유지 보수할 때 그 정비율, 가동률이라 해가지고 정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면에선 유리하다.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방산주 주목받는 것 중에 MRO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 MRO의 중간이 리페어거든요. 그 리페어 쪽이 항공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돈이 되는 부분이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외주 정비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능도 좋고 판매 가격도 괜찮은데 유지 보수비도 저렴하고 좋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공군이 유지 보수비 이런 어떤 노하우가 쌓인 게 미국 전투기를 수십 년 운영하면서 이게 뭐 정말 피눈물 흘리는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게 발전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진짜 사실이고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이 우리 그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저 잘 가르쳐 주는 건 있는데 정이 없습니다. 칼 같아요. 어떤 게 칼 같은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KF-21을 개발할 때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일명 타이거 아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F-15K에는 타이거 아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공중전을 할 때 적한테 레이더파를 쏘면 들키니까 레이더를 쓰지 않고 적을 포착하는 이런 장비라고 합니다. 이 장비를 정비를 하고 이제 뜯는데, 항상 규정에는 뭐라 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들 수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열지만 하고 정해진 게 있어요. 정비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열으면 안 되는 부품을 열었다가 그게 바로 미국에 알려진 다음에, 제가 아는 공무원, 높은 고위 공무원분이 그 사건 때문에 미국에 불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 했는데, 미국 그 장비들은 항상 안티 템퍼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안티 템퍼링이 뭔 기술이냐면, 이제 전혀 다른 분야긴 한데, 걸그룹 요새 이슈를 할 때 템퍼링이라는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돌 그룹을 뭐 다른 기획사가 빼내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를 템퍼링이라 하는데, 이 안티 템퍼링이라는 건 이런 것처럼 이걸 방지하는 기술, 뜯지 말아야 되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조립을 할 때 나사를 끝에서 쫙 조이다가
다시 3번 덜 조이고 뒤로 역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계산이라는 거 아니면 칩을 넣어가지고 내 이걸 뜯는 게 미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거나 공구가 특수한 공구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나 이런 신기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미국이 자기들이 딱 정해준 것만 하고 야 이건 뜯지 마 하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뜯었다가 들켜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산 전투기 개발 필요성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정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술도 있고 플러스로 해서 사실 우리도 이제 해외 수출할 때 우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넣어둔 상태입니다. 야, 우리도 미국한테 잘 배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KF-21 얘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KF-21은 개발 단계부터 4.5세대에서 5.5세대, 6세대까지 진화를 염두에 둔 플랫폼 확장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니 그냥 뭐 4.5세대면 4.5세대지 5.5세대는 뭐고 6세대는 뭐고 이게 막 이상한 것 같은데 단계별 성능 개량 계획은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짧고 간단하게 세대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개발되다가 이 전투기나 이 전투기는 직전에 그 특정 전투기가 너무 잘 나와서 이 전투기 이전의 전투기랑 너무 특징이 구분된다 이렇게 하면 세대가 구분된다 해서 요게 미국은 지금까지 6개의 단위로 지금 세대를 구분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프로펠러 엔진이 포기되고 난 다음에 제트 엔진을 6개로 구분하고 중국은 또 따로 구분법이 있어서 5개로 구분을 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가 이전 세대 전투기랑 싸웠을 때 일방적으로 학살을 할 수 있는가 요런 능력인데 이 관점에서 뭐 2.5세대, 5.5세대, 4.5세대, 6세대 이야기를 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KF-21이 5.5세대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냐 이게 아니고 왜 점으로 쓰느냐 점으로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부 기능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다 바꾸면 새로운 전투기가 되니까 아예 새로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투기 그 최신 기능을 어느 정도 받으면 가성비가 있다. 세계 최고의 성능은 되지 않지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관점에서 KF-21은 지속적으로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무슨 진화를 준비 중이냐에서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KF-21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호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여준 KF-21 배에 무장을 단 게 있는데 이게 무장을 반매립 무장이라고 합니다. 반매립이라고 하는 거는 미사일을 절반만 이렇게 묻어가지고 장착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출시켜서 장착한 것보다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데 요거보다 더 좋게 하려면 반을 매립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속으로 집어넣고 도어를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만 꺼냈어야지 레이더에 진짜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게 KF-21은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 이거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비행시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씩 잘라서 일단은 반매립 무장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스텔스 성능을 높이자 이런 것도 있었고 스텔스기로 막기 위해서는 소재라든가 페인트 이런 것들이 구조 이런 것들 바꿔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까지 한꺼번에 만들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뭐 페인트가 잘못 만들어서 벗겨져가지고 엔진에 들어서 엔진 고장나고 이러면 이제 한 년씩 개발 기간 늘어나거든요. 요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4.5세대 그러니까 생긴 거는 이제 날개를 모양 갑자기 바꾸거나 뭐 그 꼬리 날개가 2개를 하나 바꾸거나 이러면 정말 새로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건 못 바꾸는데 이런 소재라든가 내부 무장창들은 나중에 만들자고 해서 지금 그 나중이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이죠. 이것을 KF-21 EX라고 하고 그래서 KF-21은 살아있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중간에 있는 KF-21의 중간에 요게 미사일 대신에 뭔가 문짝 같은 게 생긴 게 이게 내부 무장창 기능이고 요게 관련된 연구가 이제 내년이나 올해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인 전투기와 연계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KF-21 주변에 약간 까만색으로 써진 이게 무인 전투기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지금 연구 중인 무인 전투기 2개가 있는데 일단 큰 거 같은 경우에는 FA-50 사이즈의 무인 전투기 여기에는 미티어 미사일 2발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AAP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 요거는
미사일을 실을 수는 없지만 자폭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 KF-21인 적을 속이면서 비행을 해가지고 이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요즘 말로. 그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적국이 미사일 쏘면 그 위치를 노출돼서 KF-21 반격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한 건데 이 중에서 특히 요 작은 A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도 탑재를 해가지고 자율비행이 가능할 것이고 이제 지금 녹화 시간이 7월 초인데 조만간 실제로 카이가 공개를 하고 이제 실제로 완성된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어서 이 무인기와의 연계가 4.5세대, 5세대를 뛰어넘는다 해서 KF-21은 5.5세대로 진화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KF-21 혼자 날아가서 이제 막 싸우고 폭격하는 게 아니고 저런 무인 전투기들을 어떻게 보면 거느리고 네. 지시를 하고 네. 통신을 하고 네, 하는 맞습니다. 전투기 모함 같은 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할 때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잘 몰라서 네. 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브롤스타즈 할 때 브롤스타즈 펭귄 같은 캐릭터가 있으면 걔가 터렛을 여기저기에 설치를 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 부려먹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미니언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저런 무인 전투기들이 KF-21에 날아오는 미사일 대신 맞아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끼가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항공기나 적 대공 미사일 근처로 가가지고 재밍 전파를 하기도 하고 혹은 자폭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좀 생존성이 늘어날 수 있는 이게 과거 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도 요거를 당연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어그로를 끈다 했잖아요. 네. 이 어그로를 끈다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F-21을 레이더 신호로 복사해가지고 KF-22처럼 레이더에 띄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라팔이라든가 이런 4세대 전투기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복사를 하려면 출력이 많이 필요하고 크기도 커지는데 그래가지고 같은 드론으로 라팔이 우리 KF-21만큼의 기만 효과나 이런 걸 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무인기랑 같이 비행을 한다 해도 적 레이더 입장에서는 무인기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그로가 무인기한테 끌려야 되는데 스텔스 비행기가 아니면 그거부터 먼저 공격해서 모함부터 먼저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KF-21이라든가 아니면 최신의 6세대 전투기들은 그런 보완점을 해결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뭐 라팔하고 가성비나 어떤 무장 성능만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이런 미래전장 환경까지 생각하면 KF-21 품이 강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프랑스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파리 에어쇼 직접 가보진 못하고 파리 에어쇼 간 분들한테 이제 열심히 물어보고 이제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결과 라팔도 이제 KF-21 위협이 있어서 좀 개량을 하고 싶은데 이거 개량을 한 비용 그러니까 스텔스로 만드는 비용을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꼭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새 거 하나 만들고 말지. 네. 그리고 실제로 새 걸 하나 만들고 있어서 프랑스가 6세대 전투기 만드는데 그건 또 가격이 KF-21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와. 이게 또 어려운 문제죠. 네. 역시 KF-21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자님, 최근에 이제 카이가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KF-21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즉 미래 공중 전투 시스템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폴란드를 넘어서 사우디, UAE,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수출이 잘 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수요국들이 원하는 걸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요게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에 있는 거는 사우디 수출형 KF-21이라는 상상도인데 요 상상도는 공식은 아닌데 해외에서도 KF-21을 이제 저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날개에 있는 파란색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요거는 사우디 국기입니다. 예, 사우디 국기를 사우디 수출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 드린 대로 NACS라는 걸 제안하는데 NACS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질문에서 설명했을 때 드론과 같이 움직인다 했잖아요. 요게 일단 NACS 들어가 있고 드론 KF-21 말고 또 들어가 있는 게 통신 위성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KF-21이 여러 무인기를 거느릴 때
필수적인 게 통신 위성입니다. 왜 그 지형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고 대용량 데이터를 받아야지 얘들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전투를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통신 위성까지 카이가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육지 통신 위성을 국제적으로 가져를 하는데 이 육지 통신 위성을 이제 군용으로 바꾸면 이게 또 엄청난 기능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지라고 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옮겨갈 수 있다는 게 단순히 야, 나 누구를 발견해서 이렇게 통신하는 게 아니야. 야, 누구를 발견했는데 요래 생겼어. 뭐 이런 정보가 많아질수록 판단의 질이 높아지고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제한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술 이전, 금융 지원 같은 거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근데 그 나라의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원해요. 이제 지금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게 중요해지고 지금 항상 그 중동의 석유가 언제 떨어지자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사우디, UAE 둘 다 벤처 기업 같은 거 육성을 하고 우리나라 뭐 AI 기업 같은 것도 진출을 하는 게 다 그 나라의 사세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우리 방산도 비슷하게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 인력도 활성화하는 이런 걸 하고 이걸 위해서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KF21을 정부적인 범정부 지원을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말 이야기를 하자 정도 이야기하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 정권이 바뀌어서 그 이런 걸 결정하실 수 있는 이제 국방부 장관님은 오셨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 그다음에 한국항공산업 새 대표님이 오시면 이 세 분이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KF21의 제작사의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하나그룹까지 껴서 이렇게 팀 코리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제한 조건이 또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첨단 엔진을 개발해야 됩니다. 첨단 엔진이라 하는 건 지금 KF21에 들어간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우리 국산으로 대체한 건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 마침 두 회사 다 지금 요새 주식이 아주 좋죠. 정부 과제로 받아서 국책 사업으로 함께 엔진을 개발한 것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요게 돼야지 수출 승인 그러니까 미국의 방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수출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요런 걸 해야지 향후 KF21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드론도 같이 다녔는데 드론용 엔진도 만들고 이게 배에도 들어가요. 군함용 엔진으로 확장되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KF21을 국산 무장 이런 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KF21의 무장은 유럽산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은 미국산 무장을 통합도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20대 때부터 허가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산 무장을 원활히 공급해주면 미국산 무장은 원래 싸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검증이 됐으니까 인기가 많겠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 대한민국산 무장으로 이걸 대체해야 된다. 그래야지 수출 경쟁력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거야 그렇다 치고 두 가지가 걸릴 것 같은데 하나는 기술 이전 해주면 우리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거 퍼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미국이 미사일 무장 허가 안 해주면 중동 요즘 뭐 불안하니까 그럼 국내 미사일로 이게 좀 대체가 되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해를 하신 게 그 냉전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련이 스파이를 보내서 미국의 무기 사진이라는 걸 보내서 그걸 복제를 해서 내놓거나 아니면 미국산 무기가 좋은 걸 내놓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게 현대에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맞긴 맞는데 뺏긴 것도 공부를 잘해야 뺏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이제 복제 생산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 유출 리스크를 가장 큰 용의자는 사실 중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신형 무기들을 중국이 좀 스파이를 사용해서 빼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반대로 중국보다 개발력이 약한 나라들은 이런 걸 가져가도 제대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무기라는 게 전투기는 제일 복잡한 거고 전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기들도 쉽게 이렇게 카피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모방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전투기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K9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K9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데 가장 첫 수출이 터키 수출이었어요. 근데 터키가 그냥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K9 자주포를 기술 이전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기술 이전 받은 거로 수출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실제로는 수출이 잘 안 됐어요. 왜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술 이전 받으면 한번 기술 이전 받을 때 종속이 돼서 그 나라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가 국산 자주포를 K9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안에 MNC 솔루션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든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부품들이. 왜냐하면 거기 설계도나 큰 틀 같은 건 가져갈 수 있어도 부품까지 다 하려면 기술력도 없거나 아니면 채산성이 안 많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튀르키예가 K9 그 터키판 K9 자주포 T2로 자주포의 파워팩을 우리한테 수입해 갔거든요. 요런 걸로 해서 단순히 기술 이전 받아서 그 나라 버전 뭐 우리나라 중동에다 KF21 기술해주면 중동판 KF21이 한국 버전 위협한다. 이게 사실은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알얘기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 미국산 무기의 대체 가능성은 사실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 문제라는 건 뭐냐면 미국산 무기가 워낙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그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요즘은 딱히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미국산 무기가 생산량은 많은데 생산량이 많아진 만큼 가격이 다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 상태이고 미국만큼 업그레이드하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미사일이 있어도 유럽산이 한 번, 두 번 업그레이드 할 때 미국산 5번, 6번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산 무기가 인기를 껐는데 요즘은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미국도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옛날과 달리 이거는 미국만 쓸 거야 이렇게 내수용 무기들만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 및 과거 기술 유출 시도 파트너십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최근에 또 탄전투기를 뭐 사기로 했다. KF-21 뭐 분담금을 크게 줄였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리스크, 칸전투기의 대체 구매 리스크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나라에게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많이 비판을 받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데, 인도네시아를 실드 치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요게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디펜스라고 대한민국의 아덱스라고 할 수 있는 방산 전시회가 지난달에 열려가지고 거기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프라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둘이서 악수를 하면서 MOU를 맺었는데 칸을 구매한다는 MOU가 맺어서 국내 언론들이 크게 다뤘습니다. 이게 칸 전투기 48대를 거의 한 100억 달러 기준으로 한다는데 문제는 이게 MOU였고 이 MOU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봤는데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튀르키예 대통령이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사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확정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MOU에 그 두 대통령이 사인이 없습니다. 악수만 했어요. 아, 그래요? 그 행사장에서. 왜 그렇게 됐냐? 인도네시아 국방차관과 국방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고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산다면 이 대수를 이 금액에 사겠다.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이런 MOU였기 때문에 이런 MOU는 사실 이상하잖아요. 사겠다 말겠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산다면이니까 이걸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KF-22가 이제 관해서 인도네시아나 한국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이제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는 게 올해 한 봄까지였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기술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KF-21의 후속 사업들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이제 나누기로 한 사업에 대한 계약과 그 다음에 KF-21을 인도네시아에서 면허 생산해서 도입하는 사업, 요 계약을 하자 했는데 요 소식들이 친 튀르키예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이게 이 얘들이 계약을 하면 이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 판매하는데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미리 쉽게 말하면 작업을 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할 때는 인도네시아랑 튀르키예 사이에 칸의 전투기 산다는 MOU가 맺어진 다음에 KF-21이랑 계약을 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KF-21이 계약을 한다니까 튀르키예가 우리도 이제 뒤처지면 안 돼 하면서 계약은 못하지만 급하게 MOU라도 맺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MOU와 정식 계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칸은 그래서 이제 MOU를 해서 만약에 산다면이고 이번에 같은 인도 디펜스 기관 중에 카이랑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PTDI라는 인도네시아 회사랑 계약한 계약은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하자 사인을 맺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분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많이
더티한 플레이를 한 것은 맞고 그 국민 감정을 자극할 정도 안 좋은 게 맞아요. 얘들이 계약했는데 어떻게 믿냐, 돈은 있냐 이런데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KF21에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했고 그거를 이제 1조 6천억을 대야 되는데 6천억을 깎긴 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도 보상을 받으려면 이 계약을 깨면 걔들이 손해다. 그래서 48대를 구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인도네시아는 이 KF21 블록 1에 대해서 이제 공동 개발과 생산 협약을 했고 이제 블록 2, 3 그다음에 NACS라고 제가 앞서 말했던 KF21 개량 계획 요런 데 새 파트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새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워낙 속을썩이니까 새로운 파트너 구해서 손절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지 제가 알아봤을 때 생각 의외로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오려면 기존 파트너랑 관계를 잘 갖춰야 된다. 인도네시아랑 사이가 나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KF21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랑 관계가 좋은 나라들이 KF21에 또 수출하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중동 국가들. 그들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잘 관리하는 걸 보고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동개발 파트너들한테 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잘 해주고 어떻게든 계약을 잘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거를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아 인도네시아랑 잘했으니까 우리랑도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1조 6천억 내야 되는데 지금 6천억으로 깎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1조를 손해봤다라고 이 헤드라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1조를 깎아주면 그냥 떼어먹힌 건지 아니면 그만큼 뭘 덜 주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기술을 덜 주게 되는 걸로 양국 간에 합의가 돼 있고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밀로 밝혀져 있어서 지금 기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의 그 돈을 내고 기술 이전 받는 과정에 극히 대부분은 지금까지 받은 게 아니고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KF21 생산할 때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오면서 야 전투기랑 전투기 날개는 요렇게 붙이는 거야. 생산할 때 깎을 때 요렇게 깎아야 돼. 뭐 요렇게 깎지 마. 요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이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받은 게 막 엄청 많은데 그걸 이미 깎은 게 아니라 앞으로 받아야 될 기술 이전 내용들을 깎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가 이득을 본 게 아니라 덜 배우고 덜 받겠다 이런 것이고 이렇게 금액을 깎았는데도 이게 공동개발이 깨지지 않은 거는 핵심은 인도네시아가 48대 KF21을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도네시아의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 배약을 그 비용을 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 깎는 게 제일 좋고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제 돈 주고 살 사람이 찾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무기 파는 거는 보험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험 팔 때 한 번 보험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면 이제 몇십 년 동안 비용을 내야 되는 것처럼 KF21을 한번 사간 나라들은 대한민국과 30년 이상 끈끈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상호 의존성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값 주고 다 팔고 이렇게 하고 막 마음대로 주고 우리나라가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러면 좋지만 99% 심지어 미국마저도 공짜로 무기를 주면서 이제 무기를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대행해 주면서 갈거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신용도도 무시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용도가 낮아서 돈을 못 빌려주는 국가인데 무기를 산다고 하면 그 신용도 무시하고 해줘요. 이런 것까지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무기 판매라는 거 일단 팔고 난 다음에 얻는 이득이 막대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KF21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라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그 인도네시아는 처음에 뭐 개발비도 같이 되고 열심히 하다가 왜 가격을 깎고 기술 이전 덜 받고 48대만 사겠다. 이렇게 좀 입장이 변한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 이전 프로젝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경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국가 지출이 많이 증가하지 못한 이런 환경이 있고 두 번째로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새 대통령 수비안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앞서 말했던 뭐 튀르키예 칸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라팔, 뭐 보잉 같은 데랑 전투기 구매 MOU를 맺었는데 요게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 정치의 어두운 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튀르키예 칸을 인도네시아 팔기 위해 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 선거할 때 많이 도와줬다. 요런 것들이 있어서 요게 사실 인도네시아 정치 후진국인데 우리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이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걸 다 감안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국익을 손해보는 일을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48대 면허 생산을 요구를 하고 이걸 지켜라 그리고 사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사가는 게 인도네시아한테도 이익이고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미사일 이야기, KF-21 천룡 미사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최근 KF-21의 핵심 무장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FA-50에 장착돼서 시험 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KF-21 개발 완료 전에 이제 어떤 시험적인 플랫폼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FA-50의 수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천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정확한 명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고 천룡은 이게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주도로 만들었을 때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내에서 일종의 코드네임, 별명 같은 걸로 해서 실제 이제 실전 배치됐을 때 이름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천룡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F4 전투기에서 달아서 시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FA-50, F4에 다는데 KF-21용 미사일이라고 하냐? 원래 KF-21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완성된 기체에 새 미사일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F4라든가 FA-50 같은 이 선행 기체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KF-21이 테스트와 개발이 완료되면 이렇게 장착을 한다.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서 F4에 달았을 때가 2021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F4가 퇴역을 한 다음에 당분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이걸 달고 시험을 못했어요. 그거를 FA-50에다 장착한 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6월 초에 공개가 됐지만 작년 말부터 소문은 떠돌았고 이 소문이 해외에서 떠돌았어요. 왜 떠돌았냐? 저 말레이시아 언론인이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FA-50에 이 미사일을 한다는데 진짜냐?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그쪽에 먼저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된가 봤는데 FA-50은 기본적으로 경전투기고 경전투기는 제한적인 임무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는 임무라든가 이런지 저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공격 임무 이런 데는 잘 쓰이지 않는데 FA-50에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서 시험했다는 것 자체로 FA-50의 가치가 급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전투기나 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 능력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적 핵심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서 해외의 관심이 상당하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FA-50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걸 공중분리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중분리 시험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리자면 요 미사일 옆에 노란색과 검은색의 이 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사일 발사할 때 미사일을 단순히 발사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부딪히거나 이러면 사고가 크게 나니까 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사할 때 안전하게 분리되는지 확인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실험을 한다는 거고 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 KF-21이 2026년에 블록 1이 개발 완료되면 바로 이걸 달아가지고 시험을 속행할 수 있다.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있어서 이 데이터 확보와 FA-50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미사일을 원래 FA-50에 달기 위한 게 아니라 KF-21을 달기 위한 거예요. KF-21이 FA-50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FA-50에 똑같은 버전의 미사일을 달 수 있는지 요게 대해서 의견이 있고 막 의견이 분분하고 썰이 분분한데 혹자는 무게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달았다고 하는데 무게를 줄여가지고 달아가지고 개조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고 뭐 아니면 타우로스 미사일이라고 유럽산 미사일을 짧게 장착하는 데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천룡 미사일을 개조해서 FA-50에 달 수 있고 KF-21가 약간의 개조만 통해 가지고 이걸 공용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님 결국에는 KF-21에 달아야 되는 핵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미리 FA-50으로 테스트해서 개발 기간을 줄이는 거고 향후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FA-50에도 요거 장착되면 지금 아까 말레이시아 기자분이 물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FA-50에 요거 달리면은 약간 저렴한 걸로 장거리 폭격 가능하니까 막 좋은 거잖아요, 수출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FA-50에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계획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두 종류를 개발해서 FA-50은 중거리만 쓰고 장거리는 KF-21만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사업을 할 때 항상 군 사업들은 보수적으로 하고 공대지 미사일이 있으면 이거를 모든 한 종류로 통일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기존 자원을 대체하자 할 때 원래 현존 정제 지금 쓰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은 F4에 쓰고 있는 파바이 미사일과 그 다음에 F-15K에 쓰고 있는 슬램-ER 타우러스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바이 미사일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FA-50으로 대체를 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KF-21에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하자. 이게 원래 급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FA-50에 이렇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니까 이걸 통일하자. 이런 것들 의견들이 있어서 요게 대해서 교통정리가 곧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두 사업을 뭐 모두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FA 혹은 이걸 길이를 약간 줄이거나 아니면 무게를 좀 가볍게 하거나 탄두 무게를 가볍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성을 높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데 원래 FA-50에 타우러스를 장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타우러스라고 하는 건 지금 F-15K에 장착하는 무게 1.4톤의 미사일인데 요거를 이제 국내 업체랑 이 타우러스 해외 업체 제작자가 1.4톤인 미사일을 줄여가지고 FA-50에 달자는 이야기를 MOU를 맺었다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MOU는 양해각성고 계약 사항이 아닙니다. 그 계약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활용해서 FA-50의 다른 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타우러스 미사일과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항상 비교를 해요. 어떤 게 낫냐 수입해서 쓰는 게 낫다. 왜냐하면 타우러스 미사일이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보다 관통력이 높습니다. 대신에 타우러스 미사일 단점이 있는데 적의 공격에 잘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텔스 설계가 잘 안 돼 있고 대신에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이 이렇게 쫙 져 있죠. 이게 네. 스텔스 성능을 높인다고 이렇게 한 건데 어느 정도 성능이라면 미국산 스텔스 미사일과 거의 동급, 거의 적이 안 보이는 스텔스 미사일이다. 거기다가 전파 흡수 페인트도 바를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님 그럼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아니 저거 그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FA-50에도 지금 달아서 시험 발사 중이고 잘 되고 있고 장거리가 중거리보다 멀리 나가니까 그냥 FA-50이든 KF-21이든 장거리로 다 통일해서 달면 멀리 쏘니까 모든 비행기들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중거리로 따로 개발하는 거예요? 원래는 FA-50에 달 수 있는 무게가 이제 1000kg 미만이기 때문에 무게를 더 키우면 사거리도 길어지고 탄두 위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버전 그러니까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좀 줄인 버전 근데 껍데기는 똑같이 생긴 거 엔진도 이제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해서 가성비를 확보하면서 FA-50에 탑재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그럼 성공적인 전투기 수출에는 반드시 고성능 정밀 유도 무기 패키지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국산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천룡이 KF-21 및 FA-50과 함께 원 패키지 이거 KF-21이나 FA-50 사면 천룡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도 같이 들어가서 싸게 팔게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돼서 수출될 경우에는 독일의 타우러스 같은 경쟁 미사일과 비교할 때 어떤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먼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을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이게 왜 규모의 경제가 되냐? 통합하는데 항상 비용이 따릅니다.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미국제 전투기 F-15K에 통합할 때 또 수백억 원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있고 한국 공군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수백 개를 사요. 왜냐하면 북한에 공격해야 될 표적이 수백 개가 이상이라서 그래서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야 한국 공군이 많이 샀으니까 니네도 이제 싸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 미사일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개발 단계부터 지금 국산 플랫폼에 통합되니까 이 천룡 미사일이 국산 전투기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프랑스 전투기라든가 뭐 미국산 전투기 고객이 원하면 달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국산 전투기로 이걸 통합하고 실험을 했으니까 좀 더 이 인증이라든가 보장을 더 잘해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미국의 ITAR 독일의 엄격한 수출 통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크라이나에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수출할 때 독일 정부에서 이거 좀 수출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동이 걸어져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타우러스 미사일 엔진은 또 미국산이에요. 그래서 독일이랑 미국 정부 둘 다 허락을 맡아야지 수출이 되거든요. 이런 제한에서 천룡 미사일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중동 등 제3국 수출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KF-21, FA-50과 천룡 미사일이 패키지로 하면 또 잘 될 것이고 이게 아니더라도 천룡 미사일 자체만으로도
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FA-50을 사지 못하는 나라도 전력 미사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갖고 있는 전투기에 달아서 써라.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패키지로 할 때 가성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님, 그럼 우리가 또 필리핀에 FA-50 수출 많이 했잖아요. 뭐 태국에도 하고 네. T-50도 하고. 그럼 기존에 또 필리핀은 우리나라 충성 고객 아닙니까? 필리핀이 충성 고객이긴 한데 돈이 좀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FA-50 추가 계약을 해가지고 천만다행인데 필리핀 입장에선 KF-21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데 필리핀의 그 대부분 국방 예산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군사 원조로는 사실 미국산 무기밖에 살 수 없어요. 요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방산 수출로서의 그 파트너를 만드는 데 중요하고 필리핀이 또 FA-50을 실전 경험을 처음 해준 국가거든요. 그 이슬람 반군과의 전투에서 FA-50을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원조 그러니까 우리가 막 퍼져 주는 건 아니더라도 대출 상품이나 이런 거는 필리핀이 좀 사정에 맞게 제한해서 수출 금융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KF-21도 그렇게 사면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FA-50에다가 천룡 미사일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쓰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국가들 중에 아마 제가 아까 전에 말한 말레이시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다 보면 또 더 좋은 게 필요해지는 이 장비병이라고 하죠. 장비병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소형 전투기랑 대형 전투기, 중형 전투기 이런 것들의 체급 차이를 체감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FA-50 수출들이 KF-21 수출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천룡 미사일 요거 개발하기 전에는 미국산 미사일을 다른 공대지 혹은 독일산 타우루스 미사일만 달아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출할 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아니 독일이나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타우루스 안 판다고 하니까 니네 거 못 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개발을 한 됐고 다행히 이게 2028년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 2028년이라는 건 KF-21을 완전한 개발을 완료가 되는 기간이랑 딱 이렇게 맞춰서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천룡 미사일은 500km 이상의 사거리, 스텔스 성능, 지하 벙커 파괴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략 무기를 해외 도입위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북한 혹은 중국 같은 국가와의 전쟁 억제력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썼는데 전략적 자율성, 강력한 대북 억제력, 방산강국 지위 공고화 이렇게 썼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력 증강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핵심 무기 체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왼쪽에는 공군이 발표한 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개발 스케줄과 시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떨구는 게 아까 제가 말한 낙하 시험인데 FA-50 이전에 F4부터 먼저 시작했고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낙하해가지고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시험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여기다가 엔진을 달고 유도 장비까지 달면 개발이 완성되는데 이게 올해나 내년 안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적기에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적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다. 이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것도 이걸 사용할 수 있지만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에 이게 비행기랑 똑같아요. 제트 엔진을 달고 있어가지고 기름을 줘야 되고 이런 것인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기름을 미리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공격 명령이 내면 바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고 표적을 입력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사실 드론 생각하시면 야 원격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나 한데 이게 원격 조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사전에 이 미사일이 평양을 때릴지 아니면 원산을 때릴지 이걸 지정해 놓습니다. 이런 지정할 때 이걸 메모리에다가 넣는데 이 메모리가 기존의 타우루스 미사일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의 한 미사일이 거의 모든 표적에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거의 모든 표적에다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전략적 자율성과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고 이 벙커버스터라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이 이라는 폭격에서 이 핵시설을 폭격할 때 13.5톤의 그 MOP라는 폭탄을 썼는데 그게 한 60m 정도 지하까지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 현무5도 그 정도 들어가요. 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그거보다 짧게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보다 이제 관통력이 낮지만 그 대신에 훨씬 더 양이 많고 대부분의 지하 표적이 10m 이하의 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대부분의 북한 지하 표적, 뭐 지하 경락고라든가 아니면 포병 부대의 그 입구, 그러니까 포를 쏘기 전에 동굴에다 숨어서 있다가 발사할 때만 나올 때 그 입구를 부순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북한의 대북 억지를 가질 수 있고,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독자적,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엔진부터 탐색기까지 모든 것이 다 국산이기 때문에 핵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이제 피할 수 있다는 거는 정치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 가지고 무기를 수입을 할 수 있다가 막히다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핵심 지하 벙커에 있는 그런 시설을 타격할 때 현무 파이브에 의존하게 되면 그걸로 다 쏠 수는 없잖아요. 네, 현무 5 수량은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북한 표적의 아주 일부만 타격할 수 있고, 북한의 지하 표적을 같은 경우 공격하려면 최소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제 현무 5로는 그 일부만 담당할 수 있고, 타우러스도 200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장거리 공대 유도탄이 4,500발 정도는 생산해야지 그나마 지금 북한의 지하 표적들을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라고, 현무 파이브는 그냥 뭐 약간 그냥 동굴에 조금 은폐된 거 부시기엔 너무 센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격이. 김정은이 숨어 있는 지하 지휘소 이런 네. 것 같은데 부수는 거고, 현무 5의 경우에는 또 가격도 사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보다 훨씬 비쌉니다. 두 미사일의 가격 둘 다 공개를 못 하는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현무 5의 몇 분의 1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도 크기가 한 몇십 배 차이 납니다. 현무 5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를 지금 벙커를 부순 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적절한 목표물을 적절하게 부수기에 참 가격도 좋고 성능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천룡 미사일은 KF-21의 핵심적인 창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핵심 시설을 때리는 지상을. 천룡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력화는 KF-21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나 임무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향상시키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원거리 장밀 타격 능력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향상된다, 이렇게 설명은 되는데, 왼쪽에 지금 그림은 이 LIG 넥슨이 공개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KF-20에 탑재한 사진입니다.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천룡 미사일 바깥에 있는 요거는 제이담이라 해가지고 사거리가 20km 정도 된 유도폭탄이고, 천룡은 사거리가 500km가 넘는데, 이 500km가 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러니까 적의 대공 미사일이 절대 닿지 못하는 거리에서 안전하게 KF-21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F-35 60대랑 F-15K 60대가 이런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데, KF-21 120대가 정밀 타격이 이게 추가가 되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비행기 숫자가 2배로 늘어난다.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이 늘어나면 전쟁이 빨리 단축됩니다.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첫날에 200대의 공격기, 그 항공기 사용해가지고 이란을 폭격해서 다 거의 한 2, 3일 만에 이란의 방어시설, 그러니까 대공미사일 이런 것들 다 부쉈는데, 얼마나 빨리 적의 대공 방어막이나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게 따라서 우리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KF-21 120대에 이 천룡이 결합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원거리 정밀 타격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2배로 늘어난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존성 극대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KF-21 스텔스지만 완벽한 스텔스가 아니라서 뭐 100km, 100km 안에 막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천룡을 탑재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 천룡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수상 미사일보다 지금 현재 스텔스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런 비슷한 종류 미사일 중에서 뭐 타우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스칼프 이지도 있고, 그 유럽이 만든, 그 다음에 미국이 만든 제이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도 스텔스 성능은 제일 최강이다. 세계 최고, 세계 네. 최강. 세계 최강의 스텔스 성능이다.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 완성이라고 제가 썼는데, 멀티롤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공대공과 공대지를 다 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이제 폭탄을 배달하는 공대지 임무가 아니라 정밀 타격, 중요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걸로 KF-21을 능력이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멀티롤 전투기라는 게 그 단어는 많이 쓰는데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멀티롤 전투기는 많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F-35 같은 경우에는 멀티롤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F-35는 스텔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모양처를 가질 때 미사일을 많이 못 넣어요. 그래서 공대공도 하고 공대지도 하고 이런 거를
처음 어떤 몇 대는 이제 항공기만 공격하고 몇 대는 지상만 공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F-15, F-16, F-35 다 있고 KF-21도 비슷한데 대신에 KF-21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 그 원거리 타격 능력이 되는 이 500km 밖에서 일단 공대지를 한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이제 180km까지 접근해서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스텔스 전투기는 스텔스를 해야 되니까 저런 걸 못 따는 거예요. 달면 스텔스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FA-50 같은 그런 경전투기는 저런 거를 달기엔 체급이 작거나 어떤 항속거리가 짧아서 조금 KF-21보다는 제한된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냥 앞서 제가 저 방송에서 이야기한 대로 조금의 개조를 가지면 FA-50에도 이 천룡이 장착될 수 있는데 이 항속 거리 자체는 짧아져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FA-50에 천룡을 장착했을 때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고 KF-21에 이 천룡을 장착했을 때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라든가 일본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쨌든 KF-21은 정말 날개를 다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천룡 미사일은 개발 완료 이후에 이게 한번 개발 완료되고 끝이냐, 아니면 이제 개량을 통해서 뭐 사거리를 늘린다거나 위력을 증가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KF-21의 천룡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또 꿈꾸는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함 미사일 같은 새로운 무장도 좀 적용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취재하고 이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천룡이 개발되고 난 다음엔 천룡이 드론으로 변신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천룡이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제트 엔진과 이제 연료를 달고 날개도 길어요. 요거를 활용하면 이게 미사일이 일회용 미사일이 아니라 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드론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타당성 연구가 좀 있어서 이게 실현되면 천룡에는 지금 현재 500km 이상의 탄두가 간지인데 그거 탄두를 빼고 전자전 장비를 넣어가지고 적을 교란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정찰 장비를 넣어가지고 그 스텔스기처럼 이제 아주 깊숙이 있는 뭐 평양 깊숙이나 이런데 이제 정찰을 간다거나 왜냐하면 레이더에 제가 안 잡히는 미사일이라 했잖아요. 그런 걸로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룡과 별개로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미사일 중에 제가 좀 특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사진에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2024년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됐는데 요거는 처음부터 FA-50과 KF-21 둘 다 장착되도록 개발되고 있는 900km급 미사일이에요. 초음속 미사일이란 건 뭐냐? 천룡 미사일은 아까 전에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했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요. 마 0.9, 0.7인데 이 속도는 어느 속도라면 국제선 여객기를 탈 때 우리가 여객기 속도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탐지하기가 어렵지 탐지가 한번 되면 요격하기 쉬운데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 2.5 이상 그러니까 KF-21보다 훨씬 빠르죠. 30% 이상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서 대응 시간도 줄이고 요격이 어렵습니다. 이게 배를 공격할 때 쓰고 그 다음에 함선 그 지상 표적을 공격할 때 둘 다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탄두 위력 같은 경우에는 그 천룡보다는 낮아요. 왜냐하면 또 빨리 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엔진 덕티드 로켓이라는 엔진을 달아가지고 이제 제트 엔진과는 좀 특성이 다른데 핵심은 빨리 공격할 수 있고 적한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런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요것도 아마 KF-22가 FA-50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군력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열세인데 그걸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공대공 미사일이랑 미사일 방어무기 이런 것도 연구되는 걸 봤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LIG 넥슨 등 국내 업체에서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을 지금 공개를 할 생각이 있어요. 미티어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엔비디아에서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16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아주 먼 거리 미사일인데 표적에 따라서 300km 거의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그거를 국산화하는데 단순히 국산화를 게 아니라 그 탐색기를 A사 레이더 시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복합 유도라는 걸 씁니다. 레이더만 쓰면 레이더 전파 방해를 쉽게 할 수 있고 적외선만 쓰면 이 체프 플레어라 해가지고 약간 빌빈다는 걸로 해서 교란이 되는데 그걸 섞어서 탐색기를 만들면 둘 다 이걸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 복합 유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단계의 요격 미사일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속도가 처음에는 느리다가 최고 고도까지 갈 때 이제 0이 되다가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지면서 속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격이 제일 쉬운 거는 처음 쏠 때 바로 요격하면 그게 제일 쉬운데 KF-21에다가 이 상승 단계에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으면 우리가 KF-22 휴전선에 있다가 미사일 쏘는 걸 발견하면 휴전선 밖으로 가가지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미사일, 속도가 느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북한 땅에서 미리
요격을 시켜버린다. 미사일. 그러면 그 요격에서 파괴된 파편도 이제 그냥 북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기자님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핵미사일을 이제 북한에서 땅 하고 ICBM 쐈을 때 이게 이제 대기권으로 돌파적이 상승할 때 네. KF-21에서 이걸 쏴서 맞춰서 북한 땅에서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핵 폭발이 일어나진 않고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중간에 파괴됐을 때는 이 핵미사일이 우라늄 연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핵미사일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 겉을 감싸고 있는 화약이 터져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는데 핵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게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해가 설명이 되는 거 있으면 얼마 전에 이제 탐 크루즈 우리 형님이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이 핵무기 기폭이라든가 중간에 폭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요게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테고 나중에 OTT를 나서 보시면 이 핵무기 구조를 생각보다 엄청 리얼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터졌을 때는 핵 폭발은 일어나지 않으나 큰 폭발이 일어난다.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을 일으키게 쓰는 화약들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을 북한에서 KF-21에서 이제 상승 단계 요격하면 결국은 핵폭발이었고 북한 땅이 그럼 오염 안 되는 거잖아요, 방사능이. 예, 그래가지고 통일해야 되니까. 예, 통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편한 건데 지금까지 만들지 못한 거는 상승 단계의 요격을 하려면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적진에 들어갈 만한 미사일 비행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럼 KF-21과 어떤 미티어를 대체하는 그 공대공 미사일 요 두 개가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래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지금 이게 앞으로 될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 계획이랑 비슷한 거라서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KF-21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부도 이게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걸 지원해 주신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KF-21 관련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6개월 정도 단위로 지날 때마다 계속 뭐가 실질적으로 성공되는 무기 체계나 수출이 계속 나와요. 한 2, 3년 전만 해도 KF-21 수출 물 건너갔다. 가격 비싸다. 막 그런 얘기만 나오다가 지금은 전 세계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폴란드, UAE, 뭐 필리핀, 중동 국가들 다들 살려고 난리고 이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자분들의 노고가 참 많은 것 같은데 KF-21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자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고 제가 이렇게 사실 KF-21이 잘 될 것이라 이야기하면 개발하시는 담당자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면 안 되겠네 하세요. 이게 약간 원판맨의 만화를 계속 이해하게 되는데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 부담이 된다고 그 관심을 안 가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관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사실은 혹시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이게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셨는데 천만다행히 KF-21이 추진된 지난 3번의 정부 다 그러니까 정권에 관계없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지 다 납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이거 만들고 이랬을 때 수요라든가 이런 교통 정리를 필요해 어떤 회사가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KF-21을 홍보를 하거나 이 수출을 할 때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요게 대해서 이제 업체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업체들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을 말한 것도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게 다른 업계와는 달라요. 방위사업은 그 남을 죽이기 위해서 뭐 자기가 이제 엄청 뭐 자기만 살고 남을 다 죽여야겠다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사업이라는 게 지금 잘 되기 전에는 진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서로 의존해가면서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사정이 훨씬 나아지긴 했는데 이 관점에서 사실 단합, 원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항공기는 아니지만 KTDX 구축함 사업에서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누가 이기냐 이걸로 지금 법적 싸움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항공기 쪽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고 있고 다만 이제 핵심 회사라고 했는 3가지 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LIG 넥슨,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회사 지금 이게 3개가 되는데 이 3개의 주체들이 지금까지는 잘 연합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잘 분담을 하고 이제 효율적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이 KF21과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 그냥 자신 기분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는 물론 이제 수출을 할 때 항상 수출국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출할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정당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국민 정서가 그 해외 국가들도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도 있고 동의를 하신 분도 있을 건데 그냥 자신 의견대로 이제 유튜브에 댓글도 이렇게 다시고 이렇게 열심히 시청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트래픽이 결국에는 21세기에는 민주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 다만 KF21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미사일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KF21이 어떻게 되는지 댓글을 다신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이 댓글을 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규모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튀르키예라든가 인도도 이런 유튜브에서 영상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밀리터리 컨텐츠 잘 되는 것처럼 튀르키예 국산 무기 찬양한 분들이 또 저 같은 김석 택 튀르키예 버전이 있어요. 저는 보는데 폴란드에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랑도 저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하진 않고 이제 메일로 이제 소통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쪽 분들도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분들이 요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컨텐츠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냥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열심히 의견을 써주시고 이렇게 관심 시청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뭐 좋아요 많이 누르고 댓글로 의견 뭐 비판이든 건전한 제안이든 이런 걸 써주시면 관심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회수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정치권에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분들한테 그게 큰 긍정적인 방향이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해외에서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는 다 한 세상이기 때문에 가끔 제 의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해외 매니아분도 제 영상을 보시고 여기도 댓글을 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영향력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에 가라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이 시청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게 수출할 때도 야 한국에서는 지금 막 기술 이전 문제 때문에 되게 불만들이 있으시던데 이거 좀 우리가 좀 양보해야겠다 이런 걸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4화를 오늘 찍어봤는데요. 기자님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KF21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올해랑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첫 수출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예정된 계획들이 잘 진행되는가인데 지금까지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수출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 KF21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무조건 무지성으로 깎아달라 이런 분들이 솔직히 국제정치에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입이 하시는 거는 뭐 개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큰 방향으로서는 크게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제작에 참여하는 회사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4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